안녕하세요. 얼린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는 1.18%, 나스닥은 0.84%, S&P 500은 0.92%, 러셀은 1.99%로서 러셀이 좀 많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장이 후반으로 가면서 12시 이후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많이 흘러내리는 그런 모양이 있었죠. 즉 정강 후약이 되면서 장이 좀 힘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모양이 있었던 것이 오늘 장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는 자, 아무래도 일단 고밸류가 돼 있다는 겁니다. 기술주 고밸류에 대해서 아직도 기술주가 좀 조정받고 있다는 것들. 자, 두 번째는 일단 소비 심리가 조금은 약화되면서 월마트 이런 것들을 한번 내일의 실적을 보겠다. 자, 그런 것들이 조금 반영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장이 힘으로서 돌아나가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하나 보시게 되면 오늘 장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은 역시나 구글이 많이 올랐죠. 워렌 버핏이 샀다해서 한 3.15%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마이컨덕터 있죠. 자, 아무래도 AI 분야의 하드웨어 분야도 거의 다 하락했다. 엔비디아 1.8, 그 다음에 AMD가 2.25,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퀄컴도 4.21%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또 AI 분야의 소프트웨어 분야도 하락세가 깊었다. 오라클이 1.34, 팔란티에가 1.59%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애플 역시도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그 다음에 파이낸셜 분야도 역시나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기대치가 조금 줄어들고 있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줄어들면서 하락세가 연출이 됐다. 오늘 장에서 조금 올라갔던 것은 헬스케어가 좀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 유틸리티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조금 매기가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월마트는 좀 상승인 반면에 코스코는 조금 하락했다. 그래서 내일 있을 월마트 어떤 식으로 일단 이제 여기서 일단 발표가 될지,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소비 심리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침장에서 많이 올라갔다가 한 4% 이상 자 가면 갈수록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애플도 지금 이제 좀 하락했다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워렌 버핏이 팔고 있으니까 자 그런 영향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술주가 좀 많이 하락되는 그런 하루가 아니겠는가, 기술주의 전반적인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시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있죠. 아무리 요건 구글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뭐 다른 것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고, 그 다음 유틸리티가 좀 올라갔고,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다 하락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락했던 건 파이낸셜 쪽으로,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쪽이 좀 많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기 수단주 중심으로 좀 반등은 되고 있는데 장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정강 후약이 되고 있다는 것은 힘이 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이 약간의 힘을 잃어가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는 또한 지금 8월 말 이후에 최소 8,200만 달러 정도의 상당히 채권을 매수했다. 채권을 매수했다는 말,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했겠죠.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은 이자는 이제부터 떨어진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정부 윤리국에서 말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8월 28일부터 시작해서 10월 1일까지 175건의 채권 매입을 갖다가 거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매입 가격은 8,200만 달러에서 3억 3,700만 달러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특별히 지자체라든지 지방정부기관, 공공서비스기관에서 많이 발행이 됐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퀄컴이라든지 브로드컴, 자, 그 다음에 메타라든지 캠캐스트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그 다음에 유나이트 헬스, JP모건, 자, 이런 회사들의 채권도 있다. 결론적으로 봐서 아무래도 금리가 내려간다는 데다가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직전 저점 요 라인대 있죠. 그래서 6,600대는 지켜주고 있고, 만약 요 라인대가 무너지게 되면은 좀 밑에까지 6,500대까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쌍봉으로 약간의 지금 이제 힘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이유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많이 올라와서 지금 울퉁불퉁하죠. 그래서 조금은 기간 조정, 그 다음 밸류에이션 조정이다. 자, 그렇게 보셔야지 이거 자체가 완전히 여기서 무너진다. 이렇게 무너지는 거는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펀더멘털이 무너질 때 있죠. 자, 엔비디아 실적이 완전히 안 좋다든지 이익이 안 나든지, 자, 그렇게 할 때 무너질 때 우리가 털고 나오는 거지, 지금 이제 여기서 다 던지고 나올 때가 아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큰 그림은 가지고 가는데 주가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데서는 너무 많이 잦은 매매를 하게 되면은 손실만 일어난다. 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데 있어서는 주가가 많이 빠질 때 우량주를 매집하는 거고, 지금 현재 모습에서는 일부 이렇게 빠졌을 때는 매집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들어갈 때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이유는 밸류에이션 조정 중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엔비디아 역시도 180불대가 지켜지는지가 관건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런 장세가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삼각 수렴형이 되고 있으니까 내일장이라든지 수요일장에서 일단 반등이 어느 정도 된다면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이렇게 반등이 되겠죠. 그래서 가이던스가 가장 중요한데, 가이던스가 조금 나빠지게 되면 주가는 조금 더 하락세가 유지가 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일선을 완전히 깨면서 주가 자체가 급락하진 않는다. 자, 그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 자체가 160불 아니면 170불 정도 되는 라인다. 직전 저점 때, 자, 그 라인 때까지, 즉 200일 이평선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걸 깨면서 내려가지는 않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모습 속에서 이런 모양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관망의 자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10년물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월봉인데에서 꺾여서 큰 폭으로 일단 내려온다. 그렇게 보기도 힘들겠지만 위로 일단 큰 폭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보기도 힘든 모양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방향을 본다면은 트럼프 역시도 계속해서 채권을 사고 있죠. 채권을 산다는 말은 금리가 내려가는 쪽으로 일단 베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해서 내년에 4월이라든지 5월 때 일단 파월 의장이 바뀌죠. 자, 그렇게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는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12월 달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지니까 주가가 이렇게 폭락이 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내년이란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좀 부스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겠죠. 그래서 기업의 실적과 이익 플러스해서 금리에 지금 이제 하향이 있다면 주가는 좀 반등이 된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좀 길게 보시면서 금리 인하가 있다는 것들, 자, 금리 인하 플러스해서 지금 기업의 실적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좀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뭐 샀다 팔았다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실현한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있죠. 그 중에서도 이익이라든지 매출이 없는 종목들, 자, 그런 종목들이 꺾이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일부 일단 익절하시겠지만 그 외의 종목들이 있죠. 잘 나가는 종목들은 뭐 자기가 정말로 일단 지금 익절해야 될 때, 돈이 필요할 때 아니면 너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했을 때, 자, 그럴 때 외에는 지금 들고 가는 전략들이 바람직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이 흔들거리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실적을 갖다가 관찰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오전전만 하더라도 시장이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투자자 심리는 확실히 위험한 행복감의 영역이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신뢰할 수 있는 반대 지표에 따르게 되면은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열정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시장이 앞으로 힘든 시기를 겪을 것이다. 그런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CD그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패닉하고 유포리아 모델로 불리는 지표인데, 이제 이 지표 이름은 레브코비치라는 지수로 불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의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신뢰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구체적으로 지수 자체가 최근에 0.79를 기록했는데 이는 행복감 수준 0.41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가 되고 있다. 자, 이 수치는, 이 지수 자체는 공매도 포지션, 전극은 부채, 심리조사, 그리고 투자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가늠하는 데 사용된 여러 가지 지표를 기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표는 시장이 향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좋은 신호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좀 고점에 와 있는 거 아니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공강 수준 이하의 수치 자체는 1년 후에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95% 이상인 반면에 행복감 수준은 1년 후에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80% 이상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투자자들이 자신감 넘쳐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불안한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가 2025년도에 14%나 급등했다는 것들. 내년도에 대한 투자 심리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이제 모든 기관들이 큰 폭의 7,800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들도 조금은 일단 불안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실제로 개인 투자자 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하락세가 상승세에 비해서 18%포인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불앤비얼의 지표 자체가 아무래도 최근에 올해 주식으로서 자금 유입이 작년 최고치에서 두 번째로 큰 해가 될 것으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중립 영역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지표들보다는 가장 중요한 기업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계속 상승되는 한 주가는 큰 폭에 빠지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프로 트레이더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올해 가장 중요하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트레이드의 관심사는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장이 아니라 올해에서 가장 중요한 실적 발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S&P 500 지수에 8% 차지하고 있고, 다우 지수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나스닥 100 지수에도 1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시장을 움직일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엔비디아가 ETF 알고 계시는 SMH, 그 다음에 지금 이제 XLK 이런 것들의 대형 기술주 중심의 상장 펀드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모든 지수를 움직이는 것이 현재 엔비디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모습 속에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185달러 정도가 적정 수준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그 밑으로 온다면 좀 매수 관점인데, 자, 그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시간도 좀 걸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엔비디아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시게 되면 2025년도 3분기 때입니다. 자, 코어리브가 한 86.4%로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죠. 거의 뭐 자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어프라이드 디지털, 그 다음 아미라든지 yandex 이런 식으로 일단 지금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총으로 본다면 한 3.8빌리언 정도의 지금 이제 시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회사가 거의 뭐 코어리브가 자회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내년에 S&P 500의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저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경제 상황의 개선과 긍정적인 운영 레버리지를 예상하면서 S&P 500의 12개월 목표치를 갖다가 7,800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S&P 500의 주당 순이익 자체가 올해에 12%, 2016년도에는 17%, 2022년도에는 12%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소형주, 소비재, 헬스케어 부분의 포트폴리오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시장의 리더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내년의 경제 상황이 세금의 감면이라든지 규제 완화 같은 성장의 긍정적 요인으로 해서 호전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는 관세라든지 정부 인력의 감축과 같은 현재 경제 활동에 부담을 주는 성장의 부정적 정책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새로운 강세장과 원만한 회복이 4월에 시작되었다. 그렇게 믿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초기 단계다. 그래서 특히 경제라든지 시장의 많은 뒤처진 부분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기업 수익이 좋은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들, 이게 첫 번째겠죠. 그러니까 수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 다음 긍정적인 운영 레버리지 회복, 더 큰 가격의 결정력, 자, 그 다음에 AI 기반의 효율성의 향상, 자, 이런 것들이 혜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예측 자체를 본다면 수익 증가를 반영하고 있고, 일부의 시장의 영역, 즉 수익성이 없고 투기적인 성장 영역이 있죠. 이런 데 있어서는 다소 거품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보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비싸지 않고 이익이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실제로 봤을 때 수익 회복의 증거가 있는데 최근 3분기 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윌슨의 계산에 따르면은 S&P 500의 수익보다 2.2%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들. 자, 평균의 2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셀 3000에 포함된 중간 주식의 주당 수익의 성장률 자체가 8%로서 4년 만에 가장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S&P 500의 주당 순이익이 지금 272달러로서 12% 정도 성장한다. 자, 그다음 2016년에는 317달러, 그다음 2027년도에는 356달러로서 성장이 전반이 되고 있다. 그래서 성장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또 다른 호재는 통화 정책이라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역학 관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겠지만은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좀 멀리 보게 되면은 노동 지표가 다소 부진하고 행정부가 긴축을 추구하게 되면서 금리라든지 대차 대조표와 모두 완화적인 통화 정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저 금리는 내리고 대차 대조표는 지금 현재 양적인 완화에 들어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연준의 완화적인 정책 기조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현재 시장 자체가. 그래서 이것이 가치평가를 뒷받침하게 되면은 주가는 많이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EPS 자체의 배수가 22.3배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22배 전망은 역사적으로 좀 높은 수준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EPS 성장률이 중간값을 상회하면서 한 7에서 8% 그렇게 할 때 통화정책이 완화적인 시기가 된다면 배수는 의미 있게 하락하는 경우는 드물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지금 EPS 환경 속에서 이런 건강한 환경 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리더십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대형주 대비해서 소형주 비중을 갖다가 상향 조정하고 있다. 자, 그 중요한 것은 소형주 이익의 전망치가 대형주에 대비해서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하면서 상향 조정하기 전에 우리가 기다려왔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를 하나 보시게 되면 이제 relative earnings 리비전 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의 지금 earning 자체의 지금 전망치가 어떻게 되고 있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러셀 2000 대비해서 S&P 500을 갖다 했더니 지금 이제 러셀 2000이 좀 올라오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이익 자체가. 자,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소형주에 좀 투자할 때 아니냐.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모습 속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재, 자유재 부분을 선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아마존이라든지 지금 딕스, 그 다음에 오토네이션 이런 종목들이 조금 일단 주목받지 않겠나.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서비스 부분 대비해서 소비재 부분이 이익의 조정폭이 확대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금융주에 대한 과체중 입장도 확인을 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의료 서비스 역시도 선호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상승세가 좀 유지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 현재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투자자들이 AI에 대한 우려를 더욱더 키우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에브코어 ISI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AI의 자본 지출이 2027년도 하반기 또는 그 이후에야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정도로 아직까지는 상승폭이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AI를 일단 투자 자체가.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상반기라면 적어도 2020년도 중반이라든지 아니면 후반까지는 갈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한 제프리 건들락 같은 경우는 더욱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블룸버그의 오드라츠에서 그는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20%를 갖다 현금으로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조 7천억 달러 규모의 사모 신용시장을 갖다가 쓰레기 대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06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사태와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AI와 데이터 센터의 거래가 급증하는 상황을 전형적인 매니아 위험으로 지적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연준 의사인 월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약하고 침체 상태에 가깝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12월의 금리 인하는 노동시장 약화 가속화에 대한 추가적인 보장을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그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준의 부의장인 필립 제퍼슨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12월의 금리 인하 또는 장기 금리에 대한 동결에 대해서는 근거를 저희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위험 균형에 있어서 중립금리에 대해서 접근함에 따라서 천천히 진행해야 될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최근의 금리 인하는 최근 몇 달 동안의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감에 따라서 위험 균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적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전망을 본다면은 합리적인 기본 가정에 있어서는 관세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문제가 아니고 물가 수준의 일회성 변동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실업률은 8월에 기록된 비교적 낮은 4.3% 연말까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의 정책 기조는 여전히 다소 제한적이지만 견제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자극하지 않는 중립 수준에 더 가까워졌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은 못하고 있는데, 실업률 쪽이 조금 더 가깝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CDS죠. 자, 아무래도 일단 보험을 들으라는 겁니다. 부도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계속해서 일단 지금 이제 CDS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특별히 오라클이 지금 이제 2년 만에 가장 크게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상당히 조금 두려운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한 아마존도 지금 모습에서 한 150억 달러 정도를 갖다가 차입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차입을 해서 자, 매출의 증가, 이익의 증가가 나타날지를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되는데, 자, 시장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틀란타 페드의 GDP 나와 한번 보겠습니다. 3분기 때 4.0 정도를 예측했는데 지금 이제 4.1 정도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상당히 많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GDP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뭐 경제적은 크게 나쁘진 않고 있다. 체력이.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오라클의 주가가 80% 이상 급등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예측하면서 큰 반등을 예상하고 있는데, 제프리스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이유를 본다면은 다른 것보다는 집중도와 부채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과장되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라클의 목표가를 400달러 유지하면서 현재 가격에서 한 80%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주가 하락으로 시총이 3,070억 달러 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3천억 달러 규모의 오픈 AI 계약의 가치를 넘어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시총이 많이 감소됐다만 주가가 너무 하락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순부채 대비해서 EBITDA 비율이 2.5배로서 2023년도 최고치인 3배보다도 낮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부채를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가 투자자들이 오라클이 하이퍼스케일러 클라우드 제공업체 중에서 가장 큰 위험에 일단 집중해 있다. 그런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오픈AI가 회사의 백로그, 즉 주문 잔고의 58%를 차지하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도 39%, 즉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아마존 역시도 16%를 차지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픈AI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오라클은 2,200억 달러 정도의 성과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 이는 아직까지 인식되지 않는 계약 매출을 측정하는 지표가 되고 있다. 이런 지표가 연속해서 60%가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부채 문제가 오라클의 주가에 압박을 가하고는 있지만은 AI 데이터 센터의 실제 소유권을
피하고 있고 대신에 내부 장비, 소프트웨어의 설치에 집중하는 모듈식의 자본 지출 모델을 일단 택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현금을 선지출할 필요성이 제한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부채에 대해서는 문제될 게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라클과 오픈AI 협력으로 인해서 마진율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라클의 수익성이 높은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사업을 통해서 증가한 자본 지출을 감당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오라클의 순부채 대비 이자, 그 다음 법인세,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 차감적 이익 비율이 2.5배로서 2023년도 회계연도에 기록된 최고치인 3배보다도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부채를 떠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일단 문제될 것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아무래도 주가 보상 대비해서 지금 하락 보상 대비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알파벳 주가가 버핏의 호재로 급등했는데 구글의 다음 성장 동력이 어떤 것인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특별히 제미나이 3.0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AI 포지션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큰 폭의 상승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규모 언어 모델인 제미나이 3.0이 11월 22일까지는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폴리마켓이 버전 출시될 확률을 92%로 보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올해 투자자들은 인식의 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수혜를 얻었던 것이 알파벳인데 월가 시각에서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패배자에서 승자로서 변모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상승의 이유가 제미나이 3.0에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AI 추론이라든지 확산 기능, 그 다음에 에이전트 기반의 상거래, 에이전트 기반의 여행 등의 개선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러한 기능들이 제미나이의 생성적 AI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특별히 10월에 이 제품에 있어서는 밑줄에서 말하기를 멀티모달의 기능이라든지 추론, 자동화 측면에서 주요 업그레이드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잠재적으로 더 나은 실시간의 영상 이해 이런 것들을 제공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에서는 사용자들이 새로운 모델이 나노 바나나 이렇게 이미지 생성의 도구의 기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했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러한 기능들이 실현된다면 제미나이 3은 다중모드 추론이라든지 기업의 자동화 분야에서 격차를 크게 줄이거나 선두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테슬라 주가가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는데 분석가에 따르면 로보택시 사업이 강화됨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가 25% 이상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스티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테슬라의 목표 가격이 대부분이 완전 자율주행 그 다음 로보택시 기술에서 기반을 두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티플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갖다가 483달러에서 508달러로서 상향 조정하겠다. 25% 정도의 상승 잠재력이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의 주당 가치 중에서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에 186달러, 로보택시에 158달러를 할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로보택시 서비스를 미국 내에 5개 도시로 확대하면서 차량 대수를 1,500대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상승의 원동력이 되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플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2025년도에 148억 6천만 달러, 2020년도에 194억 9천만 달러 EBITDA를 갖다가 보고할 예정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팩셋에 따르면은 월가가 2025년도에 131억 7천만 달러, 2026년도에는 154억 5천만 달러 정도로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그런 수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주가는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특별히 스티플 같은 경우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9월에 세액공제 마감일을 앞두고 전기차 구매를 앞당기면서 테슬라 4분기 실적이 부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차량의 저렴한 버전을 출시하면서 판매를 촉진했지만은 지난달에 아무래도 일단 예상보다 좀 더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좀 출렁거릴 수가 있고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아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은 조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스티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풀셀프 드라이빙에다가 지금 주당 가치를 갖다 186달러로서 목표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데 자, 그렇게 했던 이유는 테슬라 차량의 12% 정도가 탑재가 돼 있다는 것들, 고객이 월 99달러 유동료라든지 8,000달러의 정액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12%니까 계속해서 이익과 이연 매출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죠. 또한 풀셀프 드라이빙이 잘 작동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추론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가 인간 운전자보다도 안전에 훨씬 더 뛰어나다. 그래서 풀셀프 드라이빙으로 활성된 상태로 64억 마일 정도를 주행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택시가 아무래도 승차 공유 서비스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이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목표 주가를 158달러로서 로보택시에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는 현재 텍사스 오스틴과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모델 Y SUV를 사용하고 있는데 필요시에 개입할 수 있는 안전감독관이 감독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만약에 이 사람이 없어지면 주가는 큰 폭의 또 상승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연말까지 테슬라는 미국의 5개 도시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오스틴의 안전운전자를 없애고 기존의 차량대 수를 최소 1,500대 이상으로 늘릴 계획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택시 전용 차량은 4월에 생산에 들어갈 예정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주가 전망에 있어서 나머지 부분 수익 전망 그 $134.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휴머노이드 로봇 제품인 옵티머스 여기에 대해서 추정치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아직까지 옵티머스는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